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클래식 음악의 연대기를 통해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고전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가장 빠르게 피부에 와닿는 것이 클래식 음악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전파란 당대 작곡가들이 붙인 말이 아닙니다. 후세에 이르러서 낭만주의 음악과 대조적이었던 그 이전의 음악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용어인데요. 네, 그렇다면 음악에 있어서 고전파, 고전주의란 무엇일까요? 네, 두루뭉술하게 정의하자면 음악사를 통틀어 볼 때 바로크 음악이 신에 가까운 음악이었고 낭만주의 음악이 인간에 가까운 그런 음악이었다면 고전파 음악은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76년 당대 음악학자인 찰스 버니가 집필한 책을 보면요. 음악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확실히 악이 없는 사치품이며 불필요한 것이지만 청각을 크게 발전시키고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100년 전에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음악학자인 안드레아스 베르크마이스터는 음악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될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네, 음악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감이 조금 잡히시나요? 네, 18세기라는 시기에는 바로크의 신의 패러다임에서 인간의 패러다임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네, 당시의 시대상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18세기의 유럽은요, 계몽주의 사상시대였습니다. 계몽주의란 일종의 반항이기도 했는데요. 그때까지의 사회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종교와 교회에 반대하고 자연적인 종교와 실제적인 이론에 부응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로크와 흉, 몽테스큐에 볼테르 같은 계몽주의자들은 형이상학과 권위, 특권에 반대하고 상식과 경험에 기초한 심리학, 사회학, 개인적인 자유, 동등한 권리와 보편적인 교육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네, 고전주의 운동은 고대 세계 예술과 문학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와 로마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모토로 유형과 이 조화를 존중하면서 객관적인 형식미를 추구하는 이 시기는 중세 문화와 옛 민요에도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전적이라는 의미는요, 라틴어의 클래시쿠스라는 사실인데요. 사실 이 로마 시대의 상류 계급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서 고대 물건 혹은 고대 예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게 됐다고 합니다. 네, 고전파 음악은 바로크 음악에 대한 변증법적인 결과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1737년경에 작성됐던 당시 기록에는 바흐의 대규모적 합창 음악과 또 엄격한 대위법이 혼란스럽게 느껴진다는 그런 반응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감수성이 변화하는 시대적인 흐름이었던 것이기도 한데요. 프랑스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 시기에 설파를 했습니다. 여기서 자연이란 숲이나 바다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장식을 벗는 원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흐의 대위법과 같은 바로크 음악의 복잡한 형식보다는 간명하고 명쾌한 것을 바라고 있었는데요. 이해하기 힘든 작품은 사람들의 마음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고전주의와 대중화가 결합하게 된 것이죠. 네, 문학과 예술의 대중화는 당시 급격하게 변해가던 시민사회와도 또 관련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8세기 무렵 신흥 시민계급이 대두해서 각 지역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776년 자유와 독립을 내건 미국이라는 신생국가가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1789년에는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네, 그 비슷한 시기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는데요. 급격한 사회적 변화상을 타고 신흥 중산 계급이 영향력이 있는 지위로 올라서게 됐고 예술과 학문은 대중화의 단계에 들어섭니다. 작가와 예술가의 작품을 소비할 수 있는 대규모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철학과 문학을 비롯해서 인문학은 상아탑의 성곽을 높이 쌓아 올리기보다는 평범한 일반 대중을 의식하게 됩니다. 대중을 위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바야흐로 문화가 널리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네, 이에 음악 분야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족의 후원자의 손길이 점차 멀어지면서 청중의 성격이 귀족에서 현대적 의미의 일반 서민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었는데요. 누군가를 위한 음악을 쓰던 그런 작곡가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자기 자신의 음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고전파 음악의 핵심 작곡가는요, 하이든과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빈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 고전파라는 그런 말이 생겨났는데요. 그렇다면 왜 빈이었을까요? 빈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라도 있었을까요? 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이 음악의 도시라고 불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1789년경 빈을 살펴보면 인구가 23만 정도로 독일의 베를린보다 훨씬 컸는데요. 유럽의 독일어권을 대표하는 중심 도시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동시대 런던의 인구는 80만 이상이었고 파리는 50만 정도, 나폴리는 40만이었습니다. 네, 빈은 이들 도시보다는 분명 작았지만 런던, 파리, 그리고 나폴리를 잇는 대도시이자 또 음악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를 빈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는 더욱 풍성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젊고 야심찬 음악가들이 속속들이 빈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네, 빈에는 스페인에서 보헤미안, 헝가리까지 광대한 영토를 소유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도이기도 했는데요. 합스부르크 궁의 주변에는 궁정에 종사하는 귀족 계층과 또 부유한 직업이죠. 의사나 은행가, 법률가, 그리고 상인 등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이들은 음악을 향유하려고 또 장려할 수 있는 막강한 그런 경쟁력 또한 갖추고 있었는데요. 빈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막론하고 음악을 지원하고 또 소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풍부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빈이라는 도시는 문화적 포용력과 다양성이 풍부한 도시였는데요. 그 당시 빈에서 이탈리아 음악, 프랑스 음악, 독일 음악이 동시에 향유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다양성이 고전파 음악의 보편성과 범시대적인 특성을 형성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든과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의 음악은 우연히 등장한 것은 아니었고요. 독일어권의 음악적 유산만이 흡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이들의 음악이 등장한 것은 세계주의적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18세기의 시대상과도 잘 맞아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고전파 음악의 완성을 본 것은 빈을 비롯한 독일이었지만 또 그 바탕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음악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전파 음악의 탄생 배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고전파 음악가 하이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신라학을 소개해드리면서 하이든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 하이든은 음악을 좋아해서 에스테르하지 백작의 궁정의 음악 책임가로 3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음악을 연주하고 또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흐름결, 선율, 화성을 단순화해서 형식미를 갖춘 곡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는 로라우 태생인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인데요. 목수인 부친의 12명의 자식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동생인 미하엘도 후에는 음악가가 되었는데요. 5세 때 사촌형으로부터 음악을 배우고 또 8세 때 빈의 시테판 교회의 소년 합창단에 들어가서 하프시코드와 바이올린도 배우게 됩니다. 16세 때는 변성기로 소년 합창단에서 물러나 거리의 악사들 틈에서 겨우 의식주를 해결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듬해 순회 악단에 가담해서 여러 지방을 여행하고 또 빈으로 돌아와서 어렵게 지내면서 대본 작가인 메타스타지오나 당시의 대작곡가인 포르포라와 알게 되는데요. 그 후에 하이든의 생애의 결정적인 시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1755년 그의 재능을 인정한 피른베르크 백작의 실내악단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무렵 엠마누엘 바하의 작품을 연구해서 그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하이든이 최초의 현악 사중주곡을 만든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고 합니다. 1759년에 처음으로 교향곡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이듬해 11월에는 가발 제조업자 딸 마리아 안나 켈러와 결혼을 했는데 이것은 하이든의 생애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1761년 모르친 백작은 경비를 아끼기 위해 악단을 해산하게 되고 또한 하이든은 해고당했지만 악장으로 있을 때의 솜씨를 인정하고 있던 헝가리의 안톤 에스테르하지 공작이 그를 부악장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듬해 공작이 사망해서 동생인 니콜라우스의 시대가 되는데요. 1766년 악장의 베르너의 사망에 이어서 악장의 지위에 하이든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후 1790년 니콜라우스 공작의 죽음으로 악단이 해산하기까지 약 30년 동안 이 지위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작곡과 지휘자의 생활을 보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여러 교향곡과 러시아 사중주곡을 포함해서 현악 사중주곡 등에 의해서 그의 이름은 전 유럽에 알려지게 됩니다. 니콜라우스 공작은요, 형 못지않은 음악 애호가라고 하는데요. 자신도 바리톤이라는 악기를 잘 연주했다고 합니다. 공작은 노이즈들러 호반에 별장을 세우고 또 여름에는 모든 악단 멤버를 데리고 그곳에서 피서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유명한 고별 교향곡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 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1790년에 니콜라우스 공작이 사망하게 되고 또 형의 아들인 안토니 그 뒤를 이었는데요. 경제상의 이유로 악단은 해산하게 됩니다. 하이든은 종신연금을 받게 됐지만 공작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로운 몸이 됩니다. 이때 그의 명성을 듣고 있던 런던의 바이올리니스트이며 흥행가인 잘로모는 신작의 교향곡을 작곡해서 런던으로 오면 음악회를 열어주겠다고 하며 하이든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해서 1791년 하이든은 6곡의 새 교향곡을 작곡해서 런던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큰 호평을 받았다고 하죠. 1794년에 두 번째로 영국을 방문했을 때 다시 6곡을 갖고 가서 연주를 가졌으며 이 12곡의 교향곡을 소위 잘로문 교향곡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는 놀람과 런던, 큰북 연타, 시계, 군대 등 유명한 교향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95년에 두 번째 런던 방문 후에 빈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조용한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 2대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와 4개의 대작을 쓰기 시작해서 1801년 이 대작을 완성하고부터는 여생을 편안하게 빈의 교회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 후 1809년 5월 31일까지 빈까지 쳐들어온 프랑스군의 포송을 들으면서 세상을 떠나는데요. 하이든은 흔히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또 고전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려서 교향곡, 실내악, 소나타 등 고전파 음악의 완성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1781년 러시아 사중주곡 이후에는 주제의 역작, 소나타 형식의 정립, 전개 처리의 새로운 방법들을 보여서 글자 그대로 고전파 음악을 확립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하이든은 1809년 5월 31일에 죽었는데요. 매장 후에 묘에서 목을 도난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오랫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한 후에 나타났는데요. 이 두개골은 박물관에 진열이 되어 있다가 1954년에 거국적인 의식으로 아이젠시타트의 묘당에 합체됐지만 이것은 진짜인지 어떤지는 아직도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테르하지 후작 집안의 자손인 현대 파울 에스테르하지는
교회는 1932년 하이든 탄생 200년을 기념해서 아이젠슈타트의 베르크 교회에서 대리석에 호화로운 하이든의 묘당을 만들어서 목이 없는 유해를 안치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목이 합체된 것은 1954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잘몬의 교향곡 중에 101번 시계의 교향곡 함께 감상하실 텐데요. 이 곡은 1794년 하이든이 두 번째로 런던을 방문했을 때 쓴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악장의 규칙적인 리듬은요, 시계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그럼 하이든의 시계 교향곡 101번 이 악장 함께 하시면서 저는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 종목은요.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한세실업입니다. 종목 번호는 105630입니다.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적절한 설비 증설을 통해 OEM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베트남 상공장 라인 효율성 개선으로 성장 지속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한세 예스24 홀딩스와 인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된 그런 회사인데요. 미국 OEM과 또 ODM 방식으로 수출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 바이어로는 아베크롬비앤 피치와 갭 그리고 홀리스터 등이 있고요. 품목은 셔츠 의류와 숙녀복, 정장 등이 있습니다. 협력업체를 통한 생산과 아웃소싱을 통해서 각종 부자재와 함께 해외 법인으로 송출하고 또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의 회사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은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한 메지온입니다. 종목 번호는 140410입니다. 2015년 마일스톤 유입에 따른 순위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2016년 발기부전과 2018년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의 미국 출시로 수요 증가가 현재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동사는 의약품 제조와 판매를 주 사업으로 목적을 한 설립된 법인인데요. 발기부전 치료제 개발을 신약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의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러시아 지역에서만 발기부전 치료제인 자이데나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2014년 10월에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식회사 탄 메디칼 솔루션의 의료기기 판매 사업부를 영업 양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으로 한세실업과 또 메지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전, 자전, 모전, 여전이라는 말에 공감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럼 지금부터 0번의 티셔츠를 입은 아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만나러 가시죠.
네, 1분 50초 동안 보신 경기 장면 어떠셨나요? 이 농구 코트를 가르면서 시원하게 슛을 넣는 장면들. 어린아이 같은데 매우 야무져 보인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네, 바로 그는요. 농구 신동이라고 불리는 아이인데요. 바로 올해 NBA 선수 노조 부회장으로 임명이 됐죠.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가 계속 기대되는 그런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저녁부터 이제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이 될 텐데요.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 마음은 벌써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귀성 행렬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